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나의 일상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찍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기록을 통해 우리 삶의 한순간을 간직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기록을 특별한 책 한 권으로 남긴 저자가 있습니다. 11년차 카피라이터인 김민철 저자는 모든 요일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TV 책방 북소리, 이번 주는 김민철 저자와 함께 일상을 여행하는 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따뜻한 일상으로의 초대,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사진을 찍으면서 기록하는 것 같아요. 저는 SNS에 주로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메모장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메모장 들고 다니면서 자주 일상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네, 우리 시민분들도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삶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일상 여행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그 특별한 일상으로의 초대,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TV 책방 북소리의 뇌생남. 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뇌생남 아세요? 예, 알고 있죠. 뭐 뇌가 섹시하다. 네, 맞아요. 매주 저를 이제 소개하시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자꾸 점점 어이없어져가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오늘 출연해 주실 분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왜냐하면 15초 안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마법의 뇌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분 곧 모시고. 네. 그럼 이분은 뇌생녀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크리에이티브한 정말 일상 활용법을 들려주실 분입니다. 모든 요일의 기록, 김민철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지 벌써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오프닝에서 저자님 이름이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러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름만 보고는. 오해 많이 받으시죠? 네, 저를 뽑으신 박홍현 CD님도 남자인 줄 알고 뽑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단적으로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네네. 네, 김민철 씨인가요? 네, 그럼 거기서 김민철 씨 본인 맞으세요? 네. 라고 묻고 본인 맞습니다 라는 말을 늘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본인 맞습니다 라고 말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들 남자라고 기대하고 전화를 했다가 여자가 받으니까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요. 김민철 작가님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카피라이터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명 광고 대행사에서 11년 차 카피라이터이십니다. 소설가한테는 대표작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카피라이터한테도 대표적인 어떤 듣기만 해도 하는 그런 카피들이 이제 따라다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사람을 향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모두 작가님의 작품이시죠? 아니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 일의 특성상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만의 건 아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때는 제가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선배 카피라이터들이 쓴 거고 저는 거기에 이를테면 어디에 바디 카피 한 줄을 썼겠죠, 제가. 근데 그거를 제가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통 말을 하고, 참여를 한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하면 엄청 많긴 하죠. 11년 동안 했으니까. 그것들을 전부 제가 썼다라고 말을 하기는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모두 같이 아이디어를 내는 팀 작업이다 보니까 같이 썼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하실 때 팀 작업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하나가 이거 어때? 그러면 좋아. 그럼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그 작업 과정이 좀 궁금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 사람들이 보면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겁도 많이 내고, 카피라이터라 그러면 아이디어 어떻게 내냐라고 물어보고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는 모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큰 아름드리 나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네네네네. 해상과꿀. 근데 아이디어라는 게 태어날 때를 보면 정말 작고 여린 이제 새싹 같은 애예요. 그래서 걔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것 같으면 그쪽으로 이제 이 부분이 괜찮은 것 같다. 자,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라고 하면,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하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굴려가 나가고 이제 새싹을 키우는 거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팀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야라고 말하는 게 되게 구차하게 느껴지는 거죠. 다 같이 했고, 제가 어느 순간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것도 어쩌면 어제 팀 동료가 말한 어떤 거에서 이제 차관이 되어서 나온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게 씨앗이 돼서. 네, 씨앗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생각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하수 같은 일 같달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말을 이제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사실 우리 출판인들도 네. 매번 이제 책을 낼 때마다 그 책 제목도 사실은 카피와 다름이 없고 또 뭐 책 제목이 나오면 그 밑에 카피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출판은 워낙 뭐 매번 뭐 1년에도 뭐 20번, 어떨 때 많을 때는 50번 그 책이 나올 때마다 그걸 네. 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크고 좋은 광고 대행사에 무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출판사 대표님들이나 현실적으로, 내부에서 네.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 재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냈을 때는 전혀 하나도 안 팔리던 책들이 그저 제목을 바꾸거나 카피 하나를 바꿨을 때 그 카피의 힘 때문에 매출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딸들이라는 네네네네. 그제 기억나요. 카피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짧은 카피 하나 네. 때문에 그 정말 세상의 모든 딸들이 가슴 저려하면서 그 책을 뭐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그 책이 팔리기도 하고 그런 위력을 발휘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저도 그래서 그 카피 하시는 분들 쓰시는 분들 또 광고하시는 분들은 정말 천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천재일 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뭐 가령 그게 경제학이건 뭐 사회학이건 문학이건 뭐 또 심리학 뭐 이런 것들도 다 말하자면 총동원이 네. 되어야지만 저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책에도 보면 그 상사분께서 기분처럼 뭐 해라 뭐 아니면 인문학스럽게 뭐 카피를 써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 정말 그 평소에도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겠군요. 근데, 그쵸. 저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에 익숙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모든 카피라이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책을 잘 안 읽는 카피라이터들도 있고요. 이를테면 각자 그 아이디어의 원천을 얻는 방법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영화를 많이 보는 카피라이터도 있고, 그리고 음악을 되게 열심히 듣는 카피라이터들도 있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아이디어의 원천은 다른데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책이었고 그게 그리고 그게 저희 팀장님과 잘 맞았기 때문에 팀장님이 저한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안다고 생각을 하고 야 오스카 와일드처럼 오스카 와일드 무슨 작품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제 방식이 그랬던 건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읽지도 않고 최근엔 더 안 읽고 있고 하지만 읽으려고 노력은 하죠. 계속 그쪽에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뭐 많은 이렇게 뭐 책을 읽지 않으시는 카피라이터도 계시고 그렇지만 책을 읽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본인도 또 다시 책을 쓰는 방식으로 해서 또 세상과 또 다시 접촉해 나아가는 이런 장을 또 만들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책은 이제 모든 카피라이터들이 다 다르다고 했지만 저한테는 읽을 수밖에 없는 건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집 밖에 나가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슈퍼도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어쨌거나 그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서 뭔가 굴려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산이 되어가지고 고맙게도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이 스승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책 이야기 쪽으로 지금 왔는데 저는 사실 저자님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뭔가
개인의 책에 대한 역사의 기록들, 네. 뭔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집이 책 읽기에 천혜의 환경이시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책을 별로 안 읽는다라고 말하는 거에 가장 큰 요인은 아마 남편일 거예요. 남편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안경도 안 끼고 옆에 이제 침대가 또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책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들고 읽는 편이고, 그리고 마루도 한쪽 면이 다 이제 제 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남편 방은 이런 도서관처럼 책이 이렇게 도서관처럼 배치가 되어 있어요. 실례지만 신랑분께서 역사 직업이 역사 공부를 하시는 네, 분이시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책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아서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책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책을 사랑하시는 저자님의 이번 책이 두 번째 네. 책이죠. 네. 첫 번째 책이 우리 회의나 할까 네. 책이었습니다. 이제 광고회사에서 어떤 회의의 기술 이런 책이었고, 모든 요일의 기록은 그것보다는 조금은 좀 가벼워진 에세이 같은 느낌인데, 출판 제의 받으셨을 때 좀 부담은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안 쓴다 그랬어요. 못 쓴다 그랬어요. 제가 쓸 수 없는 영역이고, 그리고 제가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썼을 때 사람들이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출판, 이제 에디터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다면 써보자라고 했던 게, 그 전에 우리 회의나 할까라는 책은, 광고회사를 기록한, 회의실을 기록한,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자라나가는지를 기록한 책이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적인 기록이었으면 좋겠다, 일상을 기록한 거였으면 좋겠다, 그것도 기록이었고 이것도 기록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기록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이제 제가 저의 안 좋은 기억력이 떠올랐던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네. 시작부터 그 안 좋은 기억력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참 인상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뭐 감정이라든지 또 기억들이 정말 또 잘 묘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자신의 기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또 특별한 자신만의 그 어떤 비법 같은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같이 지내다 보면 아실 텐데, 기억력이 약간 양분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되게 잘 기억하고 어떤 하나는 되게 기억 못하는데, 기억 못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이를테면 책 내용이라던가 음악 가사라던가, 아니면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 오프닝을 외우시면서 하시는 걸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저는 제가 쓴 한 줄 카피도 못 외우거든요. 그쪽 머리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제로인 것 같아요. 네, 누가 이제 CPU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 램이 안 좋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했는데, 네. 근데 또 동시에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왜 잘 기억하는가 봤더니, 제가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연주하는 방식을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동시에 이 모든 풍경을 내려다보는 저 또 다른 슈퍼 에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내려다보면서, 지금 나는 이런 방식으로 행복해하고 있구나, 지금 분위기는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지 않을까. 어떤 잡아낸다라고 그럴까요? 마치 사냥하듯이 네. 예, 어떤 단어들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문장이 지나가거나 어떤 그 상황에 어떤 적합한 순간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내는 이런 감각들이 대부분 광고하시는 분들에게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나타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또 여쭤보면 기억력 잘 없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저는 자동차 카피를 꽤 오랫동안 썼는데, 저는 면허증이 없고 앞으로도 면허증이 없을 예정이고, 지나가는 차를 봤을 때 저게 무슨 차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자동차 카피를 써야 돼요. 그건 일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러니까 순간순간적으로 사람을 만난다거나 뭘 볼 때도 계속 그거를 굴리는 거죠. 아, 나는 자동차 카피를 써야 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랑 술을 마시다가 그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이렇게 딱 기억이. 촉발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잡아서 써놓고 다시 술을 마셔야, 다시 술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써야 되는 건 거죠. 왜냐면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면서 캐치하는 능력이 좀 발달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카피라이터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기름 석유 회사 광고를 해야 한다면 갑자기 석유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촉각을 계속 곤두세우고 있다가 거기에 적합한 것이 들어왔을 때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발달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짐작이 가는 것이 네. 그 광고 뭐 또 카피 이런 부분들이 감각적으로는 앞서가야 되고 또 신선해야 되고 네.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창조적이면서도 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성 이걸 동시에 같이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양쪽 일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데 새로운 거면 아무도 못 봤다라는 네. 얘기인데 또 모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는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그렇게도 좀 이해가 갔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반발짝, 그러니까 한 발짝 앞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발짝만 앞서야 되는 것 같아요. 광고라는 거는 너무 한 발짝을 앞서보는 사람들이 나만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부를 공감을, 해버리고 근데 못하죠. 반발짝 앞서서 멋있어 보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혹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 이런 거에서도 이제 놓치면 안 되는데 그 트렌드라는 게 참 무의미한 거잖아요. 언제 또 바뀔지 그렇죠.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뿌리를 내리고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이나 문학 작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뿌리를 잃고 싶진 않으니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카피라이터 뭐 되시기 전부터 이 문학에 대한 어떤 토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카피라이터로서 활동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리한 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프랑스 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이제 그 결심을 했다가 알베르 까미와 김화영 그 이제 번역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김화영 작가의 그 책을 읽고 이제 다시 눌러 앉았다 이런 이제 일화가 나오는데 근데 그 선택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후회하죠. 정말 후회하고 그리고 대놓고 팀장님에게 그때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동시에 그게 농담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반반인 거죠. 그때 갔으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돌아와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는 또 안 가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신 여행을 다녀와라 라고 해서 가서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정리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한 20일째 되는 날 이로써 다 되었다,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에게 충분해졌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 사는 게 참 그렇잖아요. 또 회사 가기 싫으면 그때 그냥 갈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그냥 레파토리인 것 같아요. 저의 그때 갈 걸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그게 진짜 후회스러우면요. 네. 말로 안 꺼내요, 사람이. 맞아요. 그죠? 네. 적당한 뭐 수위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뭐 그때 갔었으면 이렇게 네, 이야기하시는. 네. 어쨌든 그만두는 걸 포기하고, 뭐 지금 여기가 지중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지금 그 책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 순간에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책도 읽었고 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여행이 일상이 되는 거는 모두가 꿈꾸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꿈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게 현실이 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실은 그 문장은 거짓말이다, 가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행이 일상이 된다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행을 좀 오래 가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게 약간 심드렁해져요. 그러니까 첫날은 사람들이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요. 그쵸. 엄청 많이 찍다가 가면 갈수록 카메라도 무겁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좀 찍다가 나중에는 사진이 거의 점점 줄어들어요. 그 말은
새롭게 보는 눈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거든요. 여행 가서. 그래서 여행이 일상이 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든 거죠. 그렇다면 여기를 여행하듯이 살아가야겠는데 네. 그거를 나한테 익히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충분히 살아야지, 아니면 거기 가서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나 파리만 가면 이라고 했는데 파리에 딱 도착했더니 너무 많은 정보가 저한테 있어가지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숙제하듯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여기 온 게 남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까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행하듯이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행이 숙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순간순간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익히게 해주는 나한테 내가 익히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때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신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 예, 말하자면 그건 그냥 취미로 놔두었을 때 평생을 즐길 수 있는데, 맞아요. 그죠? 그런 그 것 비슷한 같아요. 이야기라고 들으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때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더 이상은 한 달 정도 갔다 왔으면 좋겠고, 한 달도 어렵죠. 근데 어쨌거나 그 정도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게 더 저한테 맞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책에 보면은 쓰다와 살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관계다 하셨는데, 작가님한테 쓰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쓰다는 1차원적으로는 제가 밥을 먹고 살게 해주는 카피? 일인 거죠. 그렇죠. 카피라이터인 거고, 책 속에도 제가 썼지만 그 쓰면서 살 수 있다라는,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이렇게 벅찬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1차원적으로는 그게 저의 밥벌이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제가 끊임없이 어떻게든 모두 다 똑같은 총량을 살고 있는 거니까 네. 그 총량 안에서 쓰다라는 것들이 딱 붙어 있는 순간에는 저는 살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곱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겪은 이것이 무엇인가인지를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고 그걸 다시 글로 쓰고 그제서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내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오롯이 이제 손에 쥐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거기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구슬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소중한 것들은 그 중심 기억인가요? 핵심 기억으로, 핵심 기억으로 네. 들어가잖아요. 아마 글을 쓰는 것들은 핵심 기억으로 들어가는 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 5일간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면 5일 동안 있었던 24시간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의 한 스토리를 머릿속에서 굴려가지고 그걸 핵심 기억으로 글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럼 그 구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섬들이 거기 많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쓰다는 것과 산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고맙게도. 네, 이게 정말 간직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그래서 저는 그 제자들한테도 연애할 때 꼭 연애 편지를 말로만 하지 말고 연애 편지를 써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야 기억에 남는 말하자면 연애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 점 하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점 하나가 또 엄청난 의미로 확정되기도 하고 바로 그러한 아주 흥미로운 세계가 바로 카피라이터들의 네.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책에 보면 말이 지겹다 글이 구차하다고 느껴질 때 흙을 만진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이 이제 생업이 되셨는데 굉장히 많은 그 힘든 내적으로도 힘든 또 뭐 육체적으로도 같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그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어떤 힘든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어요. 네, 지하철 안에서 지금 내가 10분만 자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10분을 딱 눈 감으면 1초 만에 잠이 들거든요. 복이네요, 네, 진짜. 진짜 복이라서 잠을 자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가장 친한 사람이 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때가 많고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네네.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가 다시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마치 글을 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취미가 이제 도자기라던가 뜨개질이라던가 아니면 바느질이라던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한 장에 앉아서 그런 게 취미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다 괜찮아질 때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카피라이터 분들은 그냥 생각할 때는 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신 트렌드를 막 따라가야 되니까 스트레스 푸는 법도 뭔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뜨개질? 네. 굉장히 의외인데요. 네. 뜨개질 너무 열심히 해서 네. 그래서 손목에 무리가 와서 아, 진짜요? 최근에는 못하고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반복 작업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난 진짜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카피라이터를 하라 그런지 모르겠다고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마시는 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도 네. 굉장히 이 업무 자체는 창조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감각적이어야 되고 이제 이런 직업인데 그 친구도 뜨개질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몰입을 하는데 말하자면 정신을 한 점으로 모으는 것이 네. 그 이후에 오히려 자신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고 그런 면들도 있는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약간 머릿속을 비워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 먹다가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 네. 말은 여기서 계속 뭔가 생각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놀고 있지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 반복 작업을 하는 거는 정말 무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무슨 색깔을 쓸 것인가 밖에 없지. 이럴 때면 뜨개질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고 나면 이제 개운해지는 거.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모든 요일의 기록 네. 이제 저자님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어떤 부분 들려주실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지중해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썼던 부분인데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다.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의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항상 깨어있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부단한 성실성으로 순간순간에 임하는 것,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 오직 지금만을 살아가는 것, 오직 이곳만을 살아가는 것, 쉬좌절하지 않는 것,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피할 수 없다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일상에서 도피하지 않는 것,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 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카피라이트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굉장히 짧은데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그러게요. 만들어 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제돼 있어서 굉장히 쉬운 네. 언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콕콕콕콕 와서 박히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청량감이 느껴지는 자극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책 전반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 부분에 특히 좀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실이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막연함은 좀처럼 굳혀야될 기회가 오지 않고 다들 돈은 벌어야 되는 것이고 네네. 혹은 돈 벌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내일을 꿈꾸거나 희망을 가지지 마라. 지금 그냥 살아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이 사람도 나같이 느꼈구나. 그러니까 모두 다 되게 비슷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나같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제가 특이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고민을 했던 건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대. 네, 공감대. 일단 그 책 표지를 또 보면 하얘요. 저는 이 껍질이 따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컬러가 화려한 이런 시대. 근데 서점에 나서 보면요, 오히려 단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튀죠. 예, 오히려 맞아요. 눈에 띄어요. 근데 어쨌든 하얀색 스케치북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리고 또 책을 읽고 나면 무언가 나도 쓰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독자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 책의 디자인 포함해서 책 내용도 그렇고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어요? 저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디터한테 계속 했던 이야기는 또 이건 내 이야기인데 왜 읽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책 교정본을 받고 나서도 이걸 왜 읽어야 될까요? 특히 뭐 남편한테도 이걸 왜 읽어야 되지? 라고 내 이야기인데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받는 메시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갑자기 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를 기록하고 싶고 나도 일상을 잘 살고 싶어지고 열심히 살고 싶어지고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지점은 사람들이 저한테 저도 열심히 살고 싶어졌어요. 저도 작가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졌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저는 이게 매우 정제된 저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씻지도 않고 그냥 집에 계속 누워있거나 뭐 오후 2시까지 잠을 잔다거나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거나 이러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열심히 살고 싶어졌어요 라고 하니까 나도 이 책에 있는 이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그 모습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가 요즘의 고민이에요. 나 책 좀 읽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자꾸 제 책을 읽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니까 그래 나도 책을 읽어야겠어. 나도 이 책을 읽고 책을 좀 읽어야겠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게 다시 사람들의 메시지가 다시 저한테 다시 메시지를 줘서 요즘 좀 재밌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네. 재미있는 경험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독자와 저자가 서로 메아리로 그러니까. 작용을 하는 거군요.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책찍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야 열심히 살아라고 채찍질을 하고 그 채찍질을 당했다라는 게 다시 저한테 또 채찍질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참 그렇군요. 책이 여러 면에서 참 좋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용하기도 하고. 네. 그 채찍질을 해주고 계신 독자분들이 또 네.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그동안 쓰셨던 카피 중에서 인상 깊거나 좀 힘들었던 카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피라이터 지망생인데 어떤 연습과 훈련을 하면 될까요? 네, 카피는 보통 짧은 글인데 긴 글을 쓰시는 것과 짧은 글을 쓰시는 것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10년 후 카피라이터인 작가님의 모습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연히 유명 카피라이터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앞서서 조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인상 깊게 이제 참여하셨던 카피 중에서 기억나는 카피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진심이 짓는다라는 카피가 제일 기억이 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그 6글자는 제가 쓴 6글자가 맞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다 같이 2달 넘게 동안 준비를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진심이란 단어를 다 같이 뽑아냈거든요.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진심인 것 같다. 그리고 슬로건을 한번 써볼래? 라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A4지에 10폰트로 2줄을 이렇게 써갔어요. 네. 그랬더니 첫 번째 게 더 낫네 라고 해서 이제 된 거예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괜찮아진 이유는 거기에 한 달 동안 아트 디렉터가 디자인을 막 했고 진심이 진다를 가지고 했고
수많은 카피라이터들이 거기에 이제 진심이 짓는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카피들을 썼고 그리고 TV 광고가 계속 온에어가 됐고 이러면서 걔한테 살이 덧붙여진 거죠. 네. 진심이 짓는다 그 6글자는 아무것도 아닌 6글자거든요. 건설 회사니까 짓겠죠. 네. 그리고 진심이라는 건 컨셉을 뽑아냈으니까 그것도 합친 것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진심이 짓는다를 썼다라고 하면 와! 라고 하지만 실은 그거는 회의 안에서 이제 이미 탄생한 거였던 거죠. 근데 그게 워낙 반응이 좋았고 네.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 회사에 진심이 짓는다 같은 광고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광고주들이 있는 거 보면 그때 뿌듯하죠.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카피입니다. 카피라이터 지망생이라는 독자분도 계셨습니다. 네. 이런 그 젊은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직업인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조언이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카피라이터를 뽑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때도 많이 없었고 광고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신입사원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약간 신입사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경력직들이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요즘 추세가 그렇죠. 네,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신입사원 워낙 안 뽑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전국에 1년에 카피라이터 뽑는 50명이 될까? 10명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그래서 네. 카피라이터가 되겠다라고 달려들었다가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을 테니까 그리고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달려온 사람들보다는 어쩌다 보니 카피라이터를 하게 된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더 오래 남아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 말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 카피라이터가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서 알아봐요. 그 사람을 알아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목표에 막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네, 자기 자신을 괜찮게 만드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펙 관리는 아닐 거예요. 네. 아마. 네, 저도 스펙이 결코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어느 순간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주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경쟁률이 치열한데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가 어쨌든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현직에 계시는 카피라이터로서 매력이 뭘까요?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저의 꿈은 백수인데 백수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집안의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백수로 살아갈 능력은 안 되고 그렇다면 하나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면 카피라이터가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남들에게는 그러니까 부차적인 일로 되어 있는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TV를 본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저희한테는 다 일의 연장선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하는데 영화 이야기가 나와요. 너 그거 아직 안 봤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게, 되죠. 네, 그게 무능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거 봐야 돼. 야 거기에 그 장면 있잖아. 근데 저는 그거 모르는데? 라고 하면 야, 너 안 봤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것들, 음악을 듣는다라든가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삶을 되게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일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리에 앉아서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왜냐면 그게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거 보다가 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부럽다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뭐 영상으로는 뭐 10초, 15초 뭐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 네. 또 뭐 그 문장으로 보면 뭐 한 줄의 짧은 글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 이제 카피라이터인데 지금 최근
말하자면 굉장히 긴 문장들, 네. 물론 뭐 하나하나의 문장들은 짧지만 굉장히 긴 호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피라이터는 그 직업 속에서의 그 짧은 글들과 이렇게 긴 한 권의 책을 이루는 긴 글을 쓸 때 어떤 차이 같은 것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카피를 쓸 때는 한 문장을 써놓고 다시 브리프를 봐요. 브리프를 보면서 여기에 광고주가 이루고자 하는 바들, 우리가 이 카피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들이 다 담겨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 한 줄 속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얘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정예부대인 거거든요. 네, 한 줄은, 그 한 줄은. 그래서 계속해서 필요 없는 것 같은 건 쳐내고 다시 더 넣고,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아, 여기 희망보단 꿈이 나을 것 같아, 왜 꿈이에요, 희망이 낫지,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줄이 탄생을 하는 건데, 이제 책을 쓸 때는 이제 편했던 거는 한 문장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에서 걔를 뒷받침해주는 애가 들어가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기는 재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이쪽 글쓰기도 저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자랑 같구나. 네. 아니, 제가 사실 카피라 광고하시는 분들이 네. 책을 써 오신 역사도 굉장히 말하자면 길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초창기 때의 글들을 보면 좀 뭐랄까, 자신들의 이제 광고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더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라면, 근데 사실 그때는 좀 스타일리시한 글쓰기가 기존의 말하자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낯설게 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용도 없이 스타일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비판되는 책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인문학적인 어떤 깊이라든지 또 삶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성찰, 시각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서 지금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파트가 됐다. 또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대중들에게 뭔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창구가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두 권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줄기차게 카피라이터로서 또 활동도 하시고 하시면서도 저는 계속 오랫동안 많은 책들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쓸 거리가 없다. 다시 또 토양을 또 비옥하게 좀 만들어야지 뭐가 쓸 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선은 이 책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크고요. 지금은 지금은 이 나온 지 한 달 반 네, 정도 된 따끈따끈해요. 책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입사하실 때 9년까지 다닐지 몰랐다. 네. 뭐 그러셨는데, 뭐 어느덧 11년 차 카피라이터이신데, 뭔가 감회가 새로운 그런 표정이세요. 네.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또 모습이실까요? 제가 아마 5년 전에 물었어도 11년 전에 물었어도 똑같을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카피는 안 쓰고 있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이제 한 챕터가 마무리가 됐구나, 제 인생에 있어서 한 챕터가 마무리됐구나, 이렇게 살았던 김민철이 이제 딱 정리가 되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 살다 보면 새로운 땅에 도착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광고가 될 수도 있죠. 이제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11년 다닐지 몰랐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네, 새로운 땅에 어딘가 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 카피를 하시는 분들, 또 네. 특히 광고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감각이나 직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들춰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 지금 이 TV 책방 북소리가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될까, 어떻게 기억이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책이 나오고 난 후에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해본 게 저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책이 저에게 한 챕터를 정리해 준 네. 것처럼 다시 이 시간이 저한테 이 책에 대한 제 감정을 한번 정리하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해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워낙에 책을 또 사랑하시는 늘 가까이 하시는 작가님이다 보니까 이 질문도 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자 공식 질문인데요. 작가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게으른 내가 세상을 만나는 방법, 이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라는 사람은 매우 부지런한 것처럼 책에 그려지고 있지만 매우 게으른, 한없이 또 게으르기도 한 사람인데,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 자신을 여행하기도 하고, 모르는 세상을 여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여행하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갖가지 방식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책을 통해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또 계속 게으르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기도 도구이기도 하죠. 하겠네요. 자, 작가님의 앞으로의 여정 그리고 기록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억이라는 능력을 상실한 대신 끊임없이 읽고 듣고 경험하며 몸의 기록을 선택한 김민철 작가. 오늘도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내일도 펼쳐질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책 모든 요일의 기록을 통해 특별한 일상 활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